플라이보드란 보드에 양발을 고정시킨 후 수압을 이용해 수면 위로 날아오르는 신종 레포츠인데요. 2011년 프랑스에서 개발된 후 국내에 알려진 지 약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동작을 구사하며 물 위에 솟아오르고 떨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플라이보드. 그 속엔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을까요? 제트스키 출력에서 나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처음에는 이제 드라이버라고 하는 사람이 밑에서 제트스키처럼 이렇게 출력을 주면 이제 플라이보드를 쉬는 사람이 떠오르게 만든 원리고요. 두 번째로 나오게 된 게 이 리모컨, EMK를 활용해서 한 거예요. 타다 보면은 타는 사람과 드라이버의 그 소통이 안 될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프로 세계에서나 아니면 좀 잘 타지게 되면 리모컨을 사용해서 본인이 본인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장치예요. 플라이보드의 필수 장비는 세 가지. 바로 부츠가 부착된 보드와 제트스키, 그리고 물을 뿜는 호스인데요. 이 장비들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먼저 제트스키가 앞으로 나아갈 때 뒤쪽 방향으로 물을 내뿜게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물은 호스를 통해 제트스키와 연결된 보드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러면 보드를 싣는 선수는 다시 그 물을 아래로 내뿜는 수압을 통해 최대 20m의 수면 위까지 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자유로움과 물속에 빠지는 상쾌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플라이보드. 잠시 그 매력에 빠져보실까요? 플라이보드는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데요. 사실 확인을 위해 제작진이 직접 플라이보드 타기에 도전해봤습니다. 먼저 몇 가지 기본 동작을 익힌 다음 바로 물에 들어가는 제작진. 연습한 대로 플라이보드 위에 서는 동작을 시도해보는데요. 처음엔 제대로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곧 균형을 잡고 일어서는 데 성공한 제작진.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만한 운동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초보자와 상급자의 실력은 바로 화려한 동작을 얼마나 구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요. 플라이보드 선수라면 기본적으로 익혀야 하는 몇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먼저 플라이보드의 기본 기술인 슬라럼. S자를 그리며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다음은 스핀. 똑바로 선 채로 빙글빙글 회전하는 기술인데요. 이때 포스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플립은 보드를 타고 뒤로 공중제비 도는 기술을 말하죠. 마지막 기술은 고난이도 동작을 할 수 있는 돌핀인데요. 물속으로 다이빙하며 오르고 내리는 기술을 말합니다. 유레카! 문제의
영상을 보니 휴대폰이 울리자 겉에 있던 철수세미가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거 뭐고? 어? 막 수세미 뜯어놓고 전화만 해보는데 불이 확 올라오네.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러면 바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불이 날까봐 이 밖에 나왔는데 이거 보시고 집에서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에? 따라하면은 내가 따라간다. 알겠나? 알겠다. 준비물은 철수세미라 하는데 영상에 나오는 이거는 스틸울이라고 합니다. 뭐 차량 광택 낼 때 그럴 때 쓰면 되는데 이거랑 요 휴대폰을 준비해 주면 됩니다. 먼저 스틸울을 찢어 둥글게 만든 뒤 그 사이에 휴대폰을 넣습니다. 잠깐만, 내 휴대폰을 넣으면 안 되지. 피디 양반, 전화 좀 줘보이소. 저는 휴대폰 안 써요. 뭐? 휴대폰을 안 써? 알았어. 됐고. 뭐다 타면 뭐 새 걸로 하나 사주겠지 뭐. 뭐 세팅 됐으니까 그럼 전화나 한번 걸어주이소. 참나, 전화 없다며? 그러거나 말거나 전화를 거는데 나 사람 웃기네 그. 온다. 하지만 휴대폰이 울려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스틸울. 분명 영상과 똑같이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불이 나지 않습니다. 만져봐도 이거 전혀 열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이거. 와 이러나? 그 이후로 몇 번이나 더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와, 뭐지 이거? 와 안 들어 이거. 이거 혹시 영상이 조작된 거 아닐까요? 조작? 실제로 영상을 자세히 보면 어딘가에 연결된 선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이 선으로 전류를 흘려 불을 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스틸울에 전류를 흘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데요. 아니 정말로 이걸로 불이 붙는다고요? 스틸울과 9V 건전지만 있으면 오케이. 뭐 믿기진 않지만 이 9V짜리 건전지를 스틸울에 갖다 대보겠습니다. 의심스럽게 스틸울에 9V 건전지를 대자 어머나 순식간에 불이 붙습니다. 영상처럼 활활 타오르는 스틸울. 이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그냥 되는 것만으로도 불이 붙는 신기한 현상. 이야 아니 이 뭐 건전지 하나 됐다고 불이 안 뿌는데 이 뭐 어째 된 겁니까? 스틸울은 다른 철사보다 공기와 닿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불을 붙이기 쉬운데요. 저항이 매우 낮은 쇠에 갑자기 전압이 오르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발화점을 넘어 연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자파로 스틸울을 태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휴대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는 역부족이라는 거. 유레카! 최근 이상목 박사는 하고 싶은 연구가 또 하나 생겼다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연구 중에 하나가 동해의 신부지각 구조이거든요. 이거는 동해 늘어나는 한국의 지진 횟수. 태평양 막을 순 반대 없더라도 모양을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연구랍니다. 1층이면 저기는 지하 7층이거든요. 지구는 계속 식어가고 움직이기 때문에 지진의 어떠한 지역도 지진이 안 난다는 거는 보장 못해요. 예? 근데 이제 얼마나 자주 일어나냐 이거예요. 차이가 큰 지진들이에요. 큰 지진을 얕은 것은 빨간색, 중간 깊이는 초록색, 아주 깊은 것은 저 파란색. 우리나라 한반도 멀쩡해 잘 보이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지진학자는 어쩌면 그분 단군님이셨는지도 모른다. 그분이 모르고는 이렇게 좋은 땅을 잡을 리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제가 이제 농담을 해요. 농담이죠.
하지만 지진이 일으키는 엄청난 위력의 쓰나미는 순식간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인간의 목숨까지 앗아가는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처럼 우리도 이 쓰나미에 대해선 안전지대가 아닐지도 모른답니다. 여기 이쪽에 상대적으로 지진이 적다고 하는 서남쪽 동해안 해안가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원전들이 여기 빨간 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끔 가다가 큰 지진이 생기면 우리나라에서는 혹시 지난번 후쿠시마처럼 방사능 물질이 이 동해로 흘러 들어가면 이제 태평양보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기는 거죠. 생선은 다 먹은 거야. 맨몸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넘나들며 덤블링을 하고 벽이나 난간을 올라타는가 하면 손쉽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며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들. 영화나 드라마 속 연출된 장면이 아닌 파쿠르를 수행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안전장치 하나 없이 맨몸으로 자연이나 도시의 지형 지물을 이용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며 펼치는 고개 활동을 파쿠르라 부릅니다.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파쿠르. 다소 위험한 스포츠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알고 보면 전 세계 약 300만 명의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는 정식 스포츠입니다. 이미 영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식 스포츠로 인정한 파쿠르. (2018년) 국제체조연맹에서도 파쿠르를 8번째 기계체조 종목으로 결정했는데요. 파쿠르는 단지 모험과 스릴을 즐기는 이들의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정식 스포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파쿠르의 기술은 크게 8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바로 점프와 착지 동작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술은 몸의 충격을 최대한 분산시켜주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뒤꿈치가 아닌 앞꿈치로 착지를 한 후 몸의 중심을 잡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파쿠르 수련의 핵심은 다름 아닌 실용적인 기능성.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지형 지물을 통해 자유로운 움직임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착지와 점프는 기본. 자신의 허리 높이 정도의 장애물을 넘는 볼트와 달리는 동작인 행위, 벽을 오르는 클라이밍, 그리고 벽을 타고 달리는 월런 등의 기술들이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파쿠르는 보호장구 없이 맨몸으로 하는 스포츠. 늘 부상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꾸준한 수련을 통해 온몸의 신체 기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잠깐 94mm? 4mm, 94. 근데 95면 95지 94mm는 뭐야? 이게 두께 빼고 뭐 빼고 하니까 그 치수가 나왔어요. 어우 섬세하네. 뭘 이렇게 섬세한 여자야. 네, 그거 894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지금 구조가 끝이에요. 이빨 깁시다. 뭔가 치과 온 것 같다. 됐어요.
건져도 안 부서질 것 같잖아요. 그죠? 되게 튼튼하죠. 깝시다. 여기다. 근데 지금 살짝 기울었잖아요. 기울어서. 오케이. 근데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들어가려고 하세요. 지금 밟으셔도 돼요. 지금 일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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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공간 남겼어요. 괜찮아. 사포 하나 한번 그냥 갖고 있는 목재로 그걸로 우선 네. 형태만 만들어 봤거든요. 이 정도 이렇게 잡고 하고 잡고 딱 지팡이 높이면 될까요, 그러면? 거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할머니 지팡이를 잡아봤거든요. 아, 할머니의 그립감 좀 더 좋아요. 좋아요. 딱이죠? 할머니도 한번 검사 한번 받아볼까? 그게 너무. 할머니가 오늘 바로바로 그쵸. 쓰셔야 되니까 가장 빨리 마를 수 있는 수성 스테인. 지금 한 바퀴 돌면은 다 마르거든요. 오, 진짜 이게 뭔가 코팅되는데 느낌이 바로? 네. 바로 코팅되는데? 네. 할머니, 어머니. 마지막 이제 이거 페인트 칠까지 그죠? 완벽하게 해서 이제 끝났어요. 고마워요.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들어가시는데 이렇게 그냥 그래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죠. 네. 야 이건 박수야. 아니에요 할머니. 나오실 때도 손잡이 잡고 나오시면 돼요. 나오실 오늘도 때도 나오죠. 힘들지 않게 그냥 손잡이 잡고 꼭. 네, 잡고 조심. 그렇게 딱 나오시면 돼요. 아유,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만데 고마워요. 야 이거. 크로스핏은 특정 근육이 아닌 다양한 근육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운동으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29살 예진 씨도 요즘 크로스핏, 그 중에서도 역도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키가 작고 마른 체구의 예진 씨. 신장이 약 155cm, 체중은 40kg 초반대라는데요. 이렇게 작은 체구로 다른 운동도 아닌 역도에 도전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체력을 키우고 근육이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하죠. 실제로 역도는 자신의 체중과 상관없이 전신의 근육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도는 전신 근육을 이용해서 순간적으로 한 번에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신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는 좋은 운동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뭔가 이미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역도는 굉장히 힘이 센 사람, 그리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우리는 함부로 못하는 거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데 자기 몸에 맞게끔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역도는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전신의 근육을 사용해야 하는 고강도 운동인데요. 특히 다리와 엉덩이부터 복근까지 몸이 접혔다 펴질 때 동원되는 모든 근육이 골고루 발달해야 좋은 기록을 낼 수 있습니다.
예진 씨의 경우 5년 전 역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온몸의 근육량이 적은 편이라 체력의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데요. 꾸준히 연습해온 결과 지금은 자신의 몸무게의 절반인 20에서 25kg까지 너끈히 들 수 있게 됐습니다. 역도를 훈련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복합 관절 운동.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와 같이 전신 근육에 골고루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동작을 꾸준히 반복하는 겁니다. 특히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바벨을 어깨 넓이보다 넓게 잡고 최대한 몸을 붙인 상태에서 몸이 일자가 된 상태로 일어서야 하는데요. 이때 골반이나 무릎이 먼저 펴지지 않도록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까지 역도는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운동이며 무게와의 싸움이 전부로만 인식돼 왔죠. 실제로는 온몸의 근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해 가장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온몸의 근육은 물론 몸과 마음의 균형을 조화롭게 단련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레카!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방자유기 재료인 누세를 만드는 날이다. 이게 저희 방자쇠농에는 용해로입니다. 한여름에는 이만한 고역도 없는 법. 쇠도 녹이는 1000도 이상의 불길 안에서 누세가 만들어진다는데 이것이 바로 누세의 원재료. 이게 주석이고요. 이게 동입니다. 둘이. 방자유기나 주물유기를 만들 때 방자유기는 동이 78%가 들어가야 되고 주석은 22% 들어가야 됩니다. 구리와 주석은 정해진 함량대로 넣어야 최고의 비율이 될 수 있는데 굽힐 줄 모르는 금속도 1000도 이상의 쇳물에 서는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것. 구리와 주석이 만나 순식간에 다른 성질의 금속이 탄생한다. 달궈진 금속은 원형 틀에 곧바로 부어준다. 판에다 넣어가지고 모형물 바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방자유기 만드는 재료입니다. 이 둥근 누세 덩어리는 바둑알처럼 생겼다고 해서 오래전부터 바둑이라 불러왔다는데 바둑은 탄생과 동시에 다시 한번 850도의 가마 안으로 들어간다. 질 좋은 방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공정에 불이 빠지지 않는다. 지금 아까 용해했던 바둑알을 로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달군 다음에 아변 작업을 해줄 거예요. 뜨거운 열기를 받아 사람이 길들일 수 있을 만큼 부드러워진 바둑을 넓게 펴주는 작업이 진행되는데 보통 지름이 35cm까지 늘어나야 그릇을 만들기에 가장 좋은 크기란다. 그 후 다시 한번 열기 속으로 들어가는 바둑. 가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견고함을 더해가는 것이 특징. 아변한 판을 달궈서 이제 프레스를 이용해서 판을 따줄 거예요. 특히 밥그릇 등 작은 제품은 망치로 두드려 만들지 않고 프레스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원형 모양으로 찍어주는데 이 원형 모양이 탄생하면 이제 집중력이 필요한 시간. 그릇의 모양을 잡아주는 가장 까다롭고 섬세한 작업이 시작된다. 불 앞에서 서서히 모양을 잡아가는 방자유기. 드디어 우리가 알던 그릇의 모양으로 탄생했는데 이게요,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 아니고 불에 들어가서 담금질을 다시 해줘야 돼요.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도 담금질을 하면 망치로 내려쳐도 끄떡없단다. 담금질을 통해 유기 고유의 성질이 나오는 것인데 어느덧 급속냉각까지 마친 유기는 제법 유기의 모양을 갖췄다. 이제 제대로 된 색깔 보이죠? 이제 가젤간으로 깎으러 가면 됩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마다하는 공정.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무엇일까?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이제 7월달, 8월달 되면은 뭐 저기 일주일에 한 1kg씩 빠져요. 제가 뭔가를 만든다는 게 그게 즐거운 거죠. 또 우리나라 전통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유기가. 이걸 또 개성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좋죠. 아직 검은 쇳덩이처럼 보이는 유기는 이제 묵은 때를 벗기는 일만 남았다는데 칼날로 표면을 갉아내는 가질 작업이 그 마무리란다. 칼날이 지나갈 때마다 울퉁불퉁한 면이 매끄럽게 정리가 되고 은은한 광택까지 살아난다는데 어느덧 10년째 유기를 다루고 있다는 기술자. 그런 그의 곁을 지켜주는 건 다름 아닌 아버지라는데.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국가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 기능보유자 선생님이세요. 전통 기술을 이어오며 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로 이름을 올린 할아버지와 아버지. 기술자도 이 명맥을 이어받기 위해 쉼없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는데. 가서 해보고 연장도 만들어 써보고 그래서야지 이게 억지로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 젊은 사람이 이거 생감이 되게 막다줘도 고맙죠. 유레카! 한옥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무게 중심입니다. 한옥은 땅을 다진 뒤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수직으로 기둥을 세웁니다. 뼈대를 놓고 지붕을 올리는 것이죠. 아파트나 양옥의 무게 중심이 아래에 있는 것과는 다르게 한옥의 무게 중심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이 교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건물은 기둥을 교체하기 쉽지 않은데요. 섣불리 기둥을 손보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옥에서 기둥을 교체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썩은 부분만 잘라내고 새로운 목재로 덧붙인 다음 주춧돌에 맞춰 그랭이질을 해주면 되죠. 기둥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런 식으로 교체하면 한옥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고 하네요.